위에는 아부하고 밑에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동료 기획안, 내 옆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근데 자기 걸로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런 사람 진짜 많아. 있어요. 진짜 많잖아, 저런 게. 이런 직장 내 사이코패스들은 사냥꾼의 속성이 있어서요. 한 번 잡은 건 자세히 안 봐요. 그냥 잡았으니까 끝이야. 다음 사냥감을 노리거든요. 그리고 잘 된 건 내 탓, 못된 건 누구 탓, 남 탓하는 거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고요. 항상 새로운 거를 찾는 게 자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말씀은 일상 속, 내 직장 속의 사이코패스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는 그림에서는 그냥 마스크입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 때는 배우들이 들어갔다가 배역이 바뀔 때 옷을 갈아입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갈아 쓰고 나왔대요. 그래서 왕의 마스크, 뭐 장군의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자기 역할을 했답니다. 자, 여기 있는 직장인들도 이제 몇 분 계신데 직장인들 아침에 나올 때 마스크 뒷주머니에 몇 개쯤 챙겨가지고 나오시잖아요. 또 집에다 두고 나오는 게 하나 있죠. 간하고 쓸개하고 보통 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 인간 나를 괴롭히더라도 화내는 표정 보이지 말아야지. 또는 팀장님들은 또 그런 결심하고 나옵니다. 오늘은 너무 물른 인간으로 보이지 말아야지. 독하게 좀 살아야지. 라는 결심을 하고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이익을 통해서 뭐든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 법에 걸려서 우리 김프로님한테 가서 프로파일링을 당하는 사람들은 범죄형 사이코패스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갔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뭐 사체를 분해하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회사야 나중에 망하던 간에 지금 당장 내가 칭찬을 받고 보너스 조금 더 받는 게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 중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범죄형 사이코패스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는 전문 용어는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빨대 꽂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역사 속에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우리 강남 씨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진짜 살면서 처음 봤어요. 진짜. 나 처음 봤어. 네. 야, 나 처음 봤어. 형 알아? 아니요, 나도 뚱뚱한 아저씨. 황제의 사이코패스죠. 자, 이 사람은요 헨리 8세예요. 헨리 8세. 서민 교수님 부럽지 않으세요? 왕비 6명. 아니 저는 한 명도 더 탑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밖에 없어. 자, 이 헨리 8세는요 영국 역사상 가장 튼튼한 왕권을 가졌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왕비를 바꾸고 싶은데 교황이 반대를 했어요. 이분이 한 일이 뭐냐? 나라의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영국 성교회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교황하고는 빠이빠이 하고는 자기가 그 교회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뻐서 좋아했던 결혼했던 부인이 나중에 애를 못 낳는다는 핑계로 목을 잘라서 죽여요. 그래서 6명의 왕비 중에 2명을 목과 몸이 분리되는 형으로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죠. 너무 심하네. 네.
사이코패스로 성공했던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2차 대전 때 수십만 아주 많은 유태인들을 죽였던 히틀러잖아요. 네. 들어. 예. 히틀러 밑에서 선전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 진짜. 원래는 인문학을 하고 글을 쓰는 기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히틀러가 너 잘한다, 너 똑똑한 사람이다 하고 나니까 딱 마스크를 쓰고는 그때부터 유태인들 수십만 수백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에 딱 한 번 슬퍼했대요. 언제냐? 내가 존경하던 우리 히틀러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자살을 했다는 아주 대표적인 냉혈한 사이코패스의 특징이죠. 이런 사람들을요,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과 학회에서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법을 아주 우습게 봐요.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저쪽에서 잠깐만요 했는데 그냥 닫힌 버튼 누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어떤 분들은 되게 내가 바쁘니까, 난 소심한 사람이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닫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좋아서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죠. 이런 분들은 종종 폭력성을 느낍니다. 자, 근데 폭력성을 느끼지만 머리가 좋아서요, 법을 어기지는 않아요. 법을 어겼어도 잡히지는 않아요. 아 있어. 예. 캐나다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연구했던 로버트 헤어 박사는요, 이런 사람들을 양복 입은 뱀이라고 불렀습니다. 뱀의 특징은 냉혈한이라는 의미겠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이 사람이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자기가 인생에서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나 아는 사이코패스 중에 누구냐 물어보니까 제임스 본드래요.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멋있어요. 아주 당당하고. 두 번째,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하고요.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요. 주변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습관이 있어요. 희한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항상. 네, 있어요. 자기과시가 심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이요, 여러분들 윗사람 중이나 친구 중에 도대체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뭐만 물어보면 내가 다 해봤다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내가 다 해봤는데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양복을 입은 파충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아 머리요. 근데 그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후회를 하면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가죠.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이분들이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감정을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 나는 술 안 먹어, 간단하게 한 잔만 하고 멋있는 얘기만 하고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솔직한 얘기 안 하는.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신경 쓰려면 내가 지금 왜 살아, 이 나이에. 그렇지. 내 나이.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잘못한 거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있어요. 요새 본인의 실수와 관련된 책임론에 대한 얘기들 많이들 보실 텐데 죽어도 인정 안 합니다. 그게 인정하면 그렇죠. 정상인이게요. 맞아요. 네. 자,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일을 나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친구랑 데이트하러 갔어. 또는 회식 갔어요. 저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내일까지 해놔. 저랑 같이 일하던 윗분 중에
크리스마스 전날 저는 당직도 아닌데 잠깐 들어오라 그러더니 저보고 잠깐 봐달래요. 그러고는 케이크 들고 온 아가씨하고 놀러 나가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었어. 그래놓고 미안해하지도 않아. 또 하나는 위에는 아부하고 밑에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동료 기획안 내 옆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근데 자기 걸로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런 사람 진짜 많아. 있어요. 진짜 많잖아, 저런 게. 당했었나 봐. 아, 회사에서 보통.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대회를 한다고 글을 쓰라 그래서 선생님이 글을 썼어요. 나와서 발표할 사람 그런데 이제 소심하니까 창피하니까 그냥 다 끙끙대고 있는데 제 옆에서 글 쓸 때 놀고 있던 친구 하나가 그거 잠깐만 빌려줘 그러더니 그거 가지고 웅변대회에 나가서 1등상 받아왔어요. 마음이 아프죠. 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던 말이 고마워. 그게 땡이더라고요. 소름. 자, 여러분들 직장에 이런 분도 있나 한번 보세요. 일요일이나 토요일 밤에 전화해서 월요일 아침에 할 테니까 이거 준비해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직장 내 사이코패스들은 사냥꾼의 속성이 있어서요. 한 번 잡은 건 자세히 안 봐요. 그냥 잡았으니까 끝이야. 다음 사냥감을 노리거든요. 그리고 잘 된 건 내 탓, 못 된 건 남탓. 누구 탓, 남 탓하는 거죠. 요새 유행하는 말 있죠. 내로남불.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누가 하면 불륜. 아주 전형적인 거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고요. 항상 새로운 거를 찾는 게 자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런 거 느낀 적 있냐고. 옛날 드라마에 하지원 씨가 화살에 맞았는데 그거 치료해 주면서 남자 배우가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랬던 장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공감의 능력이고요. 공감을 담당하는 거는 우리 전두엽파 그 옆에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뉴런은 상대방이 먹는 거를 보면 나도 먹는 거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만이 가지는 공감 능력인데 그냥 나도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전두엽의 능력이 1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 이해는 해요. 근데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기 시작을 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상형 사이코패스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사람들을 직장에서 만났어요. 지금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남 씨? 저런 분이요? 네. 사이코패스야. 피해야죠. 뭐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 피할 수 바로 없으면 상사면. 바로 상상. 바로 상사면. 그러면 친한 척 해야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인관계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 거리를. 네.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 거리가 요 정도 돼서 그냥 요 정도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친해지고 나면 너무 나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마치 쑥 들어온다 그러죠. 그래서 막 이런 사람 제일 많이 하는 게 야야 이거 저 우리 남도 아니고 형제 같잖아. 그래서 내 속으로 남이지 무슨 형제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싹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대인관계 유리를 중요해야 돼요. 또 다른 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당신한테 충성하는 인간으로 비치지 마세요. 아, 우리가요 사실은 직장 내 윗사람한테 무조건 잘해주고 팀장님이 맞습니다, 형이 맞아요라는 거를 해야 좋은 사람이라는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충성하는 인간으로 보이면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목줄 걸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호구 잡힌다. 호구죠. 영화에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예. 얘가 할 일 아닌 거 시켜도 쟤는 하는 애야 라는 느낌을 주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진 않는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내 사생활은 내 거다 라는 걸 분명히 해야죠. 저녁 7시 이후 주말 이때는 꼭
그 시간에 같이 모아재는 인간들이 있고요. 아, 또 주말 그때 뭐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맞아. 왜 궁금해? 나 사는 걸 왜 이렇게 알고 싶어해? 이런 분들은요, 떠봐요. 처음에 당신을 만나면 슬슬 떠봅니다. 약간 내 업무가 아닌 거를 시켜봐요. 할 수 있나 없나,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아. 그때 넘어가면 계속 빨대 꽂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분들이요, 그때 안 넘어가면 처음에 우리가 잘 못하니까 일단 거절하거든요. 거절하면 그 다음에 시비를 걸어요. 네가 그래가지고 뭐 이 직장에 오래 있을 것 같냐, 너처럼 고집 부리다 나가는 애 많이 봤다. 감정 폭발을 유도를 해요. 이때 감정을 폭발하면 화낸 거 자체가 죄입니다. 그 인간이 나를 화내게 해서 화를 냈는데 화냈다는 거 사실 자체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 무조건 아랫사람 잘못이 될 맞아요, 가능성이 맞아요. 커요. 그것도 안 맥히면은요, 거래를 시도를 합니다. 저기 요거 네가 할 일 아닌 거 아는데 네가 이거 좀 처리해. 이거 살짝 영수증 하나만 약간 빼면 되잖아. 근데 이거 넘어가면요, 양복 입은 뱀, 사이코패스는 뒤로 빠지고요. 그 일을 저지른 거는 바로 당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그쪽에다 떠넘겨버리죠. 지금 누구 생각나네. 지금 여기까지 들으니까 각자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한둘씩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어쩌다가 한번 슬쩍 공짜 커피 먹고 공짜 점심 먹고 누가 아무 다 괜찮다 그래서 공짜 맥주도 한잔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저 큰 사회의 높은 분들은 공짜 회사 하나 가져가시고 공짜 집 하나 가져가시고 이러는 일도 그냥 관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이 터지면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 실수가 아닌 건 절대 내 실수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호모사피엔스, 인간입니다. 원래 호모사피엔스 말고도 수십 종류의 인간 종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인간이 지금 남아서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요, 인간들끼리 서로 돕고 네트워크를 맺고 서로 공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걸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유전자를 가진 직장 내 사이코패스들, 일상형 사이코패스들이 아직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이 사회가 그리 호락호락하다라는 인상을 주시면 계속 그런 짓 하고 다닙니다. 이 사회는 당신이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의 단 3%만 차지한다는 사이코패스,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알려줄 우리 김진구 프로파일러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범죄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범죄 그리고 살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도 오늘의 주제인 사이코패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 이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부터 등장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범죄자, 연쇄살인범이 있을 겁니다. 바로 유영철이죠. 차갑고 태연한 모습이었다는 게 자신의 계획살인을 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속보입니다.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여지는데 사이코패스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긴 해요. 자, 그럼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첫 번째, 사이코패스들은 아주 잔혹한 사람으로 비춰져요. 그렇죠? 그리고 잔혹한 범죄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칼, 망치 같은 흉기를 쓰는 그런 엽기적인 범죄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범죄를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선생님, 저 무서운 거 하나 더 있어요. 네. 사이코패스가 왜 무섭냐면 저는 그러니까 보통 살인은 되게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보면 동기가 없어. 그냥.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도 범죄를 저질렀어요. 왜 저질렀을까요? 돈을 뭐 당장 돈이 필요해서.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절도의 이유는 당장 돈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 훔치거나 돈을 훔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살인은 그 이유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질렀을 거예요.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냥 죽였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듯 살인이라는 범죄는 절도 범죄와는 다르게 이유가 아주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만났었던 사이코패스 유형의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대 여성 3명을 강간살인한 연쇄살인 범죄자였어요. 처음 범죄의 목적은 당연히 성관계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그런 도심에 밤 늦게 차를 타고 가서 강간을 시도하고 성공을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성관계를 한 후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만약에 이 여성이 이 피해자가 도망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여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그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이 사람이 느낀 게 있죠.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이 여자를 죽이는 과정이 너무 재밌고 기분이 좋았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처음 목적은 강간, 성관계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번째로 갈수록 목적 자체가 강간이 아닌 살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살인 자체 행동을 좋아하는 사이코패스 연쇄범죄자는 없어요. 살인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살인까지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살인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기분 좋음이 바로 사이코패스가 느끼는 쾌락이라는 거죠. 이 사람 했던 얘기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피해자에게 그 과정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응까지도 지켜보면서 죽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은 공간에 대한 개념도 또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아까 차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납치하고 태웠다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차라는 공간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차에 태우면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있는데 왜 칼 같은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구는 필요 없다. 이 공간 자체가 도구다. 모르는 남자와 차에 타면서 납치된 것 자체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더 이상의 위협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무서우면서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사이코패스는 그 과정을 즐긴다라는 얘기인 거죠. 잠깐만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잠깐 제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가 약간 좀 공감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맞습니다. 네. 들었는데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납치된 사람이 얼마나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충분히 느낍니다. 공포에 떨고 있고 이 일이 힘들어하고 이런 감정은 느끼지만 그 감정의 교류가 없이 중요한 건 내 감정이라는 거죠.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살인을 저진 다음에 시체를 보통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그럼 사이코패스의 어떤 그 유형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보통 거기서도 쾌감을 시체를 훼손하는 것은 잔혹해서 우리가 사이코패스로 볼 뿐이지 시체를 훼손한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잔혹하다는 건 결과론적이라는 거죠. 그 잔혹한 과정을 내가 얼마만큼 즐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연쇄성이죠. 왜 연쇄성이 일어나느냐.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이 너무 재밌어요. 오늘 했었던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일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경험을 또 느끼기 위해서. 여기서 연속살인의 개념과 연쇄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죠. 연속살인은 한 자리에서 단시간에 10명 이상의 아주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이 사이코패스 갖는 특징인 연쇄성은 그 중간중간에 냉각기가 있습니다. 잠깐 일상적인 일을 했다가 또 살인이 생각나서 저지르고 또 살인이 생각나서 저지르고 이게 바로 연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연쇄살인 범죄
특히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이런 범죄들은 모두가 이러한 연쇄성이 있죠. 심지어 모두 10명 이상의 비면식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지 않은 그냥 남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살인의 과정을 통해서 기분 좋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연쇄성이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이면 우리나라에 또 제일 많이 일어났던 연쇄범죄가 강간 사건인데, 연쇄 성폭행 사건인데, 그럼 왜 연쇄 성폭행범들은 사이코패스라고 안 부르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000년대 초반에 연쇄 성폭행범, 그러니까 발발이 사건이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발발이 범죄자는 저에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주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아,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12년이나 받았다. 누군 사람 죽이고 7년밖에 안 받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도 사이코패스로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성향을 안 가졌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훨씬 중요한 것은 이들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발전 경향이 없이 계속 반복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하게 성관계에 맺는 강간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가학적으로 변하고 훨씬 더 변형된 형태의 발전형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범죄자들도 충분히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연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모두 다 사이코패스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 드렸듯이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뭐였죠? 잔혹성과 연쇄성, 그리고 기억 안 나시나요? 즐거움. 네, 즐거움이었죠. 그 즐거움. 그 과정을 즐긴다. 궁극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이코패스가 가진 특징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특징만 가지고, 그러니까 잔인하게 시체를 처리했다, 혹은 연쇄성이 있다, 한 가지 특징만을 가지고 그 범죄자가 사이코패스 범죄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 범죄자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머릿속에 우리나라 이 사회는 진짜 사이코패스가 많고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사건들은 그렇게 범죄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2009년에 살인범죄 통계는 1,390건이에요. 보십시오. 2016년에는 914건으로 더 줄었어요. 강호순 이후에 연쇄살인 사건, 그러니까 비면식범을 살해한 연쇄살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뭐예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너무 만연돼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아주 작은 사이코패스의 특징, 그러니까 시체 처리 방식이라든가 혹은 약간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든지 다 사이코패스에 의한 엽기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이런 강력범죄가, 특히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그런 사이코패스라는 단어 속에 갇혀서 너무 이 사회가 위험하고 범죄 도시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범죄 현장, 이 범죄 현장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현장에 대한 분석과 범죄자에 대한 검거, 그리고 그들의 심리는 프로파일러와 우리 형사 사법기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다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그러네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프로님, 예. 이영학이 사이코패스가 맞나요?
이영학의 심리를 분석해 수치를 매겼더니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력 범죄자 가운데서도 상위 10%에 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영학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억지스러운 모습, 그리고 거짓말 같은 눈물과 웃음들, 허황된 자기 표현 모습들, 뭐 문신과 외제차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영학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완벽한 사이코패스 범죄자다라고 판단을 내리기엔 아직까지 우리에겐 많은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사고가 나서 그 다음 날 뭐 뉴스나 누가 나와서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거는 열이면 열 거짓말. 이제 프로파일러 분들이 쭉 분석을 해서 자료를 모아놓고 나면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정해진 기관에 가서 한 뭐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해서 3주건 한 달이건 관찰을 하고 온갖 검사를 다 해요. 그러고 나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나야 이제 사이코패스 아니다를 얘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코. 그리고 사이코패스.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좀 다른 거 아니? 그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이코시스 또는 사이코틱 디스오더라고 부르는 정신질환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게 줄임말이 사이코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새 사이코패스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사이코패스를 마치 그 사이코라고 부르는 걸로 다 대치된 것처럼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죠. 완전 다른 내용이네요. 네. 정말 정신질환자분들은 그런 얘기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회적인 낙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너 사이코 아니야? 이 얘기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오히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발음을 패스라고 하셔가지고. 진짜요? 오, 발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51년에 윌리엄 호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풍자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은 잔혹함의 4단계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점점 잔혹해지는 과정을 담았는데 제가 볼 땐 이 인물 이름이 탐 네로거든요. 그래서 네로 아시죠? 로마 황제. 네로. 그거란 썰도 있고 또는 노 히어로를 합쳐가지고 영웅이 아니다. 그래서 주인공인데 그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개 있죠. 개를 잡아가지고 개의 항문에다가 이렇게 화살을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괴롭히는 거죠. 개 주인이 먹을 걸 주면서 이걸 줄 테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계속 하는 거고요.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혹함이죠. 그러니까 애들 때부터 저랬다라는 겁니다. 얘가 이제 자라서 뭐가 됐냐면 마차꾼이 됐어요. 마차꾼이 됐는데 이제 보세요. 저 손님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말이 쓰러지니까 말을 또 때려요. 이번에 이제 직업적으로 때리는 거죠. 여기서 또 쾌감을 느끼는 거고요.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도적이 됩니다. 한 여자가 쓰러져 있죠. 배가 부르죠. 임신을 했어요. 누구 여자냐면 자기 여자예요. 죽인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자를 꼬드겨가지고 여자가 시종이거든요. 주인 마님의 물건을 훔쳐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지금 바리바리 싸갖고 훔쳐온 거예요. 그랬는데 여자를 죽이고 그 물건만 가로채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자의 편지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저 주인 마님은 정말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몸과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 그 물건을 훔쳐온다. 그렇게 사랑을 맹세한 여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단계 사형을 당하죠. 사형을 당해가지고 보면 여기 이제 밧줄이 걸려 있죠. 교수형 당한 거예요. 내장을 꺼내나요, 저거 지금? 당시 이게 뭐냐면은 해부학 극장이에요. 해부학 극장이요? 극장? 네, 극장이란 건 뭐냐면 오늘날처럼 뭐 의과대학에서 의학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게 엔터테인먼트예요. 대박. 그리고 이제 당시에 해부할 수 있는 시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무연고자 시체 아니면 사형수 시체거든요. 그래서 사형수는 왜 해부를 했냐면 기독교인으로서 매장될, 기독교식으로 매장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간 거죠. 구경하고 이거 즐긴 사람 다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이거? 그래도 약간 IQ 높으신 분들 사이코패스가 많지 않아요? IQ가 높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범죄나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죠. 내가 시체를 잘 훼손하기 위해서 내 몸을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어느 부위를 훼손하면 훨씬 더 잘 잘리는지 보는 그런 범죄자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시체를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막 오호츠크의 기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해류의 영향까지 생각을 해서 이 시간에 이 해류에 버리면 이 시체가 어디로 떠나려 하겠다라고 그 정도예요? 계산을 하는 범죄자도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다 아니다를 떠나서 본인이 범죄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과정과 그 분야에 대한 연구나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즐기는 거구나. 그것도 즐기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거짓말 잘하는 게 있죠. 거짓말 그래요? 죄책감이라던가 뭐 두려움 이런 감정을 못 느끼거든요. 잘 못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거짓말의 단서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죠.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합리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이라고 인지를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실제 면담했던 사람 중에 또 한 명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 술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내가 그런 건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는 아직도 눈만 감으면 그 당시에 내가 했었던 행동, 그 여자가 죽어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억이 난다. 생생하구나.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악인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명백한 이유를 본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주기도 하죠. 거짓말은 그런 게 없나요? 뭐 테스트나 이런 게? 네, 5초 만에 알아보는 거짓말 성향이라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5초 만에 알아요? 5초 만에요. 네. 아,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네. 그리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이마 앞에다가 놓고 Q자를 한번 써보세요. 대문자 Q. 자, 하셨습니까? Q자의 꼬리가 오른쪽 눈썹으로 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네. 다 오른쪽에. 여기 다 오른쪽이네요. 네. 그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반대로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쪽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걸 또 배려심이요? 설명해 주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거짓말을 경향이 잘하는. 있을 뿐이지 네. 실제로 거짓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경향이라는 거예요. 경향. 친구 프로파일러님하고 우리 한창수 교수님 덕분에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아주 좀 명확하게 저희가 알아가고 있는데요. 다음 강연 빅픽처 한번 보겠습니다. 양재 친구. 얘 유명한 영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봤어요? 다들 보셨어요? 거의 다 봤지. 그래요? 봤지. 아주 강렬하게 본 사이코패스 영화 뭐 히스레저 있잖아요.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는 어때요? 조커. 제가 조커. 얘기하려고 했던 캐릭터입니다. 완전히 조커. 어떻게 보면은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는 영화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이코패스의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돈도 중요치 않고 살인을 아주 쉬운 놀이로 생각하고 그냥 예술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트맨과 조커는 항상 같이 대립을 해요. 만약에 배트맨이라는 캐릭터가 없으면 조커의 어떤 매력은 더 줄어들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치 네가 있기 네가 때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마치 사이코패스와 프로파일러의 관계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최고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보면은 점점 사이코패스 영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 요즘 시대를 그 혐오의 시대, 뭐 극단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이 일상형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자체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화계 지식거인 주성철 편집장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오늘 가장 많이 얘기가 됐던 작품이 바로 이 양들의 침묵인데요. 바로 토마스 해리스 원작 그리고 조너던 드미 감독의 1992년 작품이죠.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녀 주연상은 물론이고요.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까지 휩쓴 걸작 심리 스릴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마개를 하고 있는 한니발 렉터 박사의 이미지는 공포스러운 사이코패스의 이미지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정상적이고 충동적인 사이코패스. 얼핏 봐서는 너무나 점잖고 젠틀한 사이코패스.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사이코패스 영화들이 이 두 유형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양들의 침묵은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첫 번째 공포 영화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점은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 현대의 병리 현상이 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대중 영화에 몸을 빌어서 깊이 각인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코패스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사이코. 네. 물론 이 사이코 이전에도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마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표현주의 걸작이죠. 1920년대의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던가 뭐 프리찬 감독의 M 같은 작품에서도 이 연쇄살인마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연쇄살인마를 지칭하는 시리얼 킬러라던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냐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스릴러의 거장이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1960년 작품 이 사이코부터 우리가 사이코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쉽게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 사이코패스가 보다 넓은 의미의 인격 장애를 일컫는 사이코 안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 사이코라고 하는 작품의 노먼 베이츠는 우리가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맞닥뜨린 사이코패스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사이코패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 영화에서 기획 단계부터 제대로 된 사이코패스를 만들어낸 영화가 바로 살인의 추억보다 한 해 앞서 만들어진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입니다. 이 공공의 적에 등장하는 저기 이성재 씨가 연기한 이 조규환이라고 하는 사이코패스는요. 부모가 자신에게 재산을 투자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려는 것을 알고는 무참하게 죽여버린 폐륜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공감 능력의 부재라는 점에서 이 공공의 적의 조규환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만 해도 이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도 대중들에게 굉장히 낯설었지만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이 5글자의 직업도 굉장히 낯설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이코패스와 펀드 매니저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조규환 캐릭터는 당시 고도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던 한국 사회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컸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이코패스는 우리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와는 동떨어진 곳에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아줌마 말 안 들려? 차 빼! 차 빼라고! 차 빼! 야, 4885. 아홉이나 되는 사람을 집에다 묻었을 리는 없잖아. 아니 그 9 아닌데? 12인데. 아줌마, 혹시 망치나 몽둥이 같은 거 있어요? 왜? 여기 망치.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웃이 바로 옆에 있다면 바로 112 신고를 할 것 같은 존재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저렇게 생긴 사이코패스는 없다라는 없죠. 거죠. 우리 일반인처럼 생각하는 좋은 거죠.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악역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일상형 사이코패스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영화들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첫 번째는 상류층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갑질 논란으로 굉장히 뜨거운 사회죠.
두 편의 영화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행에서 김의성 배우가 연기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정말 악랄한 정치인인데요. 우리 그냥 이것들 달고 부산으로 갑시다 빨리. 아니 그게 진짜라면 야 여기 이 사람들 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 가족들 생사 확인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내 친구인지 뭔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여기로 들여보내자고? 그 열차칸에서 자기의 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승객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모는 정말 극악무도한 정치인이죠. 그리고 또 베테랑에서 유아인 배우가 연기한 재벌2세 조태호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이며 역시 타인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산행의 정치인과 베테랑의 이 재벌2세는 직접적으로 남을 죽이는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형 사이코패스, 화이트 컬러 사이코패스가 극단적으로 진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영화들을 보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치인과 재벌 2세의 모습에 사이코패스를 투영시켜서 그들을 최후의 처단하는 즐거움을 우리 대중들이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중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 더 큰 자극을 원한다는 점. 이제 웬만한 범죄 자체는 영화 속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들을 사람들이 동경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죠. 착한 사람을 보는 것보다는 악마를 보는 것을 더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악마를 보는 것을 더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그 유행가 가사 중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든 사이코패스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닐까? 양들의 침묵만큼이나 사이코패스를 다룬 영화 중에 유명한 작품이 바로 데이비 핀처 감독의 세븐인데요. 이 세븐에서는 성서의 7가지 죄악에 따라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에서 사이코패스를 쫓는 이 모건 프리맨이 연기한 서머셋 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In any major city, minding your own business is science. First thing they teach women in rape prevention is never cry for help. Always yell fire. Nobody answers to help. You holler fire, they come running. That's fucked up.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혀 도와주지 않지만 불이 났다고 하면 그 불 때문에 나도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와 본다는 거죠. 좀 더 현실적인 팁을 드리면 내가 곤란에 처해졌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주황색 옷을 입은 아저씨 절 도와주세요. 주황색 옷을 입은 아저씨 절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을 지칭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엄청 좋은 내 책임은 무책임이야. 사실 그 서머셋 형사는 이 정년퇴임을 앞둔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런 큰 사건을 맡게 된 건데요. 나중에 이런 말까지 하죠. 무관심이 미덕이 되는 사회. 돈을 버는 것보다 훔치는 것이 더 쉬운 사회. 그리고 아이들에게 쉽게 좌절을 가르치는 사회 속에서 사이코패스가 자라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 좀 더 생각을 발전시켜서 또 한 편의 영화를 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사이코패스 같다. 그죠? 그죠? 많이 어떻게 보셨죠? 보면. 네, 마지막에. 그럼 위플래시의 플래처. 대박이었죠, 영화. 그 마지막에 딱 끝났을 때. 너무 멋있어요. 이게. 멋있었어요. 다들 멋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 플래처 교수가 사이코패스는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코패스인 것 같은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고통에 눈을 감은 채 폭언과 학대를 퍼부으면서 좌절과 성취를 동시에 끌어내는 이런 지독한 교육 방식.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저런 방식으로 한번 세게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요.
과도한 경쟁 속에서 남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성인이 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본래 모습을 지워버리고 가면을 쓰도록 강요받는 것이 바로 이 현대인의 슬픈 운명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이 플래처 교수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 속에서 가장 악랄한 사이코패스를 골라보라고 하면 배우 최민식의 악마를 보았다인데요. 악마를 보았다. 이 악마를 보았다를 연출한 김지훈 감독은 촬영 현장에서 니체의 선악의 저편에 있는 이 유명한 문구를 계속 떠올렸다고 합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심연도 역시 너를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더 센 자극을 원하는 대중들,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숨어 있을지도 모를 사이코패스를 다스려야 하는 대중들 모두 이 말을 한 번쯤 곱씹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화 속 사이코패스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코패스 영화가 인기 있는 이유는 결국 현실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한국 영화들을 보면 가장 많은 직업이 바로 조폭과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조폭과 그러네요. 검사, 재벌 2세, 그리고 정치인. 뭔가 좀 꺼려하는 그 직군의 사람들이 일상형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왜 그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생각해보면 나는 저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안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캐릭터들이 계속 영화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학적으로는 결국은 일종의 투사죠. 나한테도 있을 수 있는 면들이거든요. 그런 성향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영화 속에서는 특정 직군과 특정 사람한테 다 던져놓고 그 사람이 나쁜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만 미워하면 되거든요. 영화에서 막 사이코패스 캐릭터 같은 거 보면 약간 너무 심하잖아요. 막 캐릭터 약간 독보적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약간 사이코패스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캐릭터인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거의 없다라고 보고 저는 이런 영화 속의 캐릭터가 현실에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방범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방금 나왔었던 공공의적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시체 위에다가 밀가루를 뿌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 이후에 그 행동이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인 줄 알고 어떤 살인 사건에서 밀가루를 뿌리고 막 이런 현장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되게 많이 거죠.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런 캐릭터는 영화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뇌적, 기질적으로 전두엽 부분에 이상이 있다라고 이미 밝혀졌어요. MRI 촬영을 했을 때 일반인과 다른 전두엽 부분에 이상이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근데 그것과 동시에 그 사이코패스가 되려면 타고나는 기질이라는 거는 유전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고요. 그중에서도 그 성격 중에 위험을 얼마나 무릅쓸 수 있느냐 이런 성향은 유전적으로 이렇게 각인돼 있다고 해요. 전두엽이 떨어져서 공감 못하는 거 플러스 내가 두려운 게 없어야 되거든요. 나쁜 짓을 하려는데 가슴이 자꾸 떨리면 나쁜 짓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편도체라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너무 활성화가 많이 되면 공황장애가 생기는 곳인데 여기가 웬만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찔러도 강심장이네. 또는 도둑질을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전혀 아무렇지가 않은 거죠. 지금까지 쭉 그 사이코패스 얘기를 했는데 네. 사이코패스 범죄에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케빈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요. 네. 그 작품은 소년이 학생들을 이 체육관에다 몰아놓고 이 화살로 다 쏴 죽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사이코패스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아유 남자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다 그래. 라는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I never can fall. The vacuum monster.
때 보통 이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길러졌는지 그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은 이 초기 그 양육 환경의 미비라던가 뭐 복지의 부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잘못하면 이게 낙인 효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모두 다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닌데 애들 딱 보여줘. 넌 사이코패스야. 그것도 앞으로 이상해요. 뭐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진을 하면은 찍는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어린 시절에 동물들 잘 괴롭히고 애들 친구들 잘 괴롭히고 충동 조절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좀 보시면서 가정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은 사회적으로는 잘못을 하면 잡혀서 처벌받는다. 사회는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사회 구성원들한테 주려는 노력이 사이코패스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정말 아주 절실하게 제대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